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남성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지만 결국 남는 것은 가족과 인간관계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고 믿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고 저 역시 제 가족이 저를 아껴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상상도 못한 일을 겪기도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30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생활하시는 것이 가능했지만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여러 가지 지병이 생기면서 결국 요양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직접 모시고 싶었지만 제 처와 자식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저 역시 경제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지내시게 되었고 저는 매주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은 물론이고 동생들도 가끔씩 병문안을 왔고 아버지는 손주들이 찾아올 때마다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꾸준히 찾아뵈었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렸고 동생들은 처음부터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혼자 보내셔야 했고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니 가족들이 모두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했지만 끝내 말은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한동안 허무함과 상실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일상으로 복귀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기신 재산이 거의 없었고 가족들은 별다른 유산 문제 없이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반년이 지나고 저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은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법봉을 보니 발신인의 이름이 없었고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나 스팸 우편이라 생각하고 버리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어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본 순간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내가 이걸 보게 될 거라고 믿는다. 내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그 글씨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장례를 치른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도착하다니 이 편지는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이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일까? 편지와 함께 동봉된 서류를 펼쳐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감추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던 마지막 몇 달 동안 저는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훨씬 더 삭막하고 외로운 곳이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진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나름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곳이 결국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병원 생활에 적응하시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눈빛에는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손주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고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활기를 띠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주들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늘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정돈된 곳이었지만 내부 사정은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말수가 적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제대로 된 관리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간호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간호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간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침대에서 넘어지셨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날따라 저를 유난히 오래 붙잡아 두시며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아버지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날 병원에 조금 더 머물다 왔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아버지의 몸에서 이상한 상처들을 몇 번 더 발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고 아버지 역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면 아버지가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무언가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거의 움직이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노환 때문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는 손을 꼭 잡으시고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을 때려 하시다가도 곧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몹시 피곤해 보이셨고 눈을 거의 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잡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급히 귀를 가까이 대었지만 아버지는 겨우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영수야, 조심해라.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장례를 치른 후 한동안 무력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끝까지 다 알지 못한 채 보내드린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점 아버지를 떠올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상상도 못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본 순간, 저는 다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서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법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편함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우편함이 그날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여러 장의 광고지와 고지서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통의 편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낡고 빛바랜 종이였고 필체는 어딘지 익숙해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발신 주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우편이거나 장례식 이후 후속 서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편지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친 순간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영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내가 이걸 보게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내가 꼭 알아야 한다.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지가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것일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게 하셨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하라는 그 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것 아닐까. 편지와 함께 동봉된 문서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한 요양병원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원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떤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자산을 갖고 계셨던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일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는 몇 개의 서명란이 있었고 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 중 하나는 분명히 익숙했습니다. 바로 내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에 내 동생의 서명이 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아버지가 거의 남긴 것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서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편지는 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 나는 곧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편지와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자 동생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결국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왜 돌아가시기 전날 나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일까? 다음 날 나는 약속한 장소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그러자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형, 사실은 나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가 나에게 배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눈을 마주쳤지만 동생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난 후 갑자기 배달된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이상한 서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서류가 뭐야?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문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동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마치 무슨 변명을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명했다는 것은 내가 이 문서를 봤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나는 왜 몰랐던 거야? 동생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실은 나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처음엔 형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형이 아버지 장례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생은 제가 힘들어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남기신 거야?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셨을 때 병원 측에서 재산 정리를 하라고 하셨대.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잖아. 병원에서도 더 이상 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거라고 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병원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셨대. 그런데 병원에서 어떤 제안을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께 어떤 제안을 했다는 것인지. 저는 조용히 동생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께서 남아있는 재산이 많지 않으니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대.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작은 땅과 예금을 정리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안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원의 법률 대리인이 개입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병원에서 단순히 병원비 문제로 재산 정리를 제안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법률 대리인이 누구야?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서명한 거야? 동생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실 그때 병원에서 나한테도 연락이 왔어. 아버지 건강이 많이 나빠졌으니 가족 중 한 명이 와서 서류 작업을 도와야 한다고 해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병원에 갔지.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게 단순한 재산 정리일 뿐이고 아버지도 동의하셨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서명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서명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신 적 있어? 혹시 병원에서 너한테 따로 무슨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어? 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많이 후회하셨던 것 같아.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힘겹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걸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런데 이미 늦었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냥 병원비 문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셨고, 그게 바로 제게 배달된 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생전에 저에게 직접 이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러실 수 없었고, 결국 저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낸다고 해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재산은 이미 병원을 거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긴 이 편지를 저에게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 너 이 편지를 누가 보낸 건지 알고 있지? 동생은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사실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편지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 형이 받았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단순한 제3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저는 동생을 마주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족이라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형제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가까운 혈육이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생을 마주한 저는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난 후 갑자기 배달된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동생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편지와 서류에 대해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맞지? 동생은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사실은 나도 이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형이 알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그동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숨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동생이 정말로 저를 위했다면 장례식이 끝난 후 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반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했고 이제야 겨우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서류가 뭐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문서라는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야? 동생은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병원 측에서 재산 정리를 하라고 하셨어.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 병원비도 부담이 되셨고 우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 그래서 병원에서 제안한 방법이 있었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께서 남아있는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원의 법률 대리인이 개입했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와드리는 줄 알고 나도 서명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었어. 저는 동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고 땅도 누군가에게 팔려 있었어.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비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재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명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신 적 있어? 혹시 병원에서 너한테 따로 이야기한 건 없었어? 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후회하셨던 것 같아.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힘겹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걸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런데 이미 늦었다고 하셨어. 나는 그때 그냥 병원비 문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 배달된 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작성하셨던 서류가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전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 너 이 편지가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있지? 동생은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사실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편지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 형이 받았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단순한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일의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하셨던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가만히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미 이 일을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숨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남겨주셨다면 저는 어떻게든 막을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결국 말씀하시지 못하셨고 저는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형? 이 편지를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먼저 찾아야 해. 그래야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동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 건데? 발신인도 없고 병원에 직접 물어본다고 해도 그들이 순순히 말할 것 같지 않아. 저 역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이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증거를 모두 없앴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쪽에 작은 얼룩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손으로 급하게 접어서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생아, 이 편지를 자세히 봐. 누군가 급하게 보낸 것 같아. 그리고 보낸 사람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 그럼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병원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 병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가까이 있던 누군가가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저는 병원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아버지를 잘 챙겨주던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제가 오지 못하는 날에도 아버지를 대신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이 편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아버지께서 계셨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이미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병동을 돌며 아버지를 담당했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계시던 간호사분 어디 계세요? 아버지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요. 제가 물었을 때 다른 간호사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지난달에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셨어요.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병원을 그만둔 것일까요?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연락이라도 할 수 있나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 몰라요.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떠나셨거든요.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갑자기 사직했다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이상 저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동생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빠져나와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이 간호사가 정말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라면 그녀가 떠난 이유도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동생아, 우리는 이 병원을 다시 조사해야 해.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진실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어. 동생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형?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병원의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우선 병원의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 해.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문서를 찾아야 해. 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줄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병원에서도 무작정 거부하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만약 병원이 계속 숨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해. 그렇게 저는 동생과 함께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하셨던 진실을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와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면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 기록을 요청해 보기로 했지만 만약 병원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형, 병원에서 우리에게 쉽게 자료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 혹시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건 아닐까?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들은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고 우리가 진실을 밝히려 하면 방해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병원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보자. 그리고 병원이 거부하거나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 그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물론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함부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원무과를 찾아가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 환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정리를 하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병원 기록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의 입원 기록과 치료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 없이 차트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반년 전입니다. 아, 그런데 이상하네요. 보통 입원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는데 김영수 님의 기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인가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없는데 시스템에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의 진료 기록이나 서명하셨던 문서들은 남아있나요? 병원 측에서 아버지께 재산 정리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한동안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의사나 관리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기록이 이렇게 삭제되지 않거든요. 저는 직원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을 일부러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기고 싶어 하셨던 진실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형,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보통 환자의 기록을 병원이 이렇게 없애는 경우가 어디 있어? 동생이 옆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역시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병원의 관리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리팀의 반응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환자분의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아마 전산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는 관리팀 직원의 말을 듣고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들은 우리가 증거를 찾기 전에 모든 기록을 완전히 없애려 할 것입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도 서류는 남아있지 않나요? 혹시 아버지께서 작성하셨던 계약서나 서명하셨던 문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다시 한번 컴퓨터를 조회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서류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환자의 모든 기록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절차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병원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병원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형, 이대로 포기할 거야? 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병원이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제 우리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해. 그 사람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사직한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면 그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기고 싶어 하셨던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진실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비록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사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